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대학에서 귀신 보는 형님 때문에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난 휴학한 대학생이야. 대학 다닐 때 귀신 보는 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3년 전 군대 갔다 와서 1학년으로 복학했는데 아는 사람도 없어서 신입생 OT를 갔었어. 랜덤으로 조를 짰는데 인상이 좋은 형이 있더라고. 저 사람이랑 친해지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눈이 마주쳐서 살짝 고개를 까딱하며 서로 인사했어. 그걸 계기로 급속도로 친해졌지. 가끔 수업 끝나고 친해진 애들이랑 술 마시러 가면 그 형은 항상 콜라만 마셨어. 난 술을 안 마셔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친해졌는데 같은 무리에 있던 학과 동생들이 그 형과 친해지기 어려웠나 봐. 나이도 좀 있고 해서 말이야. 술 게임을 하다가 동생들이 그 형을 상대로 저격했는데 결국 형이 술 게임에 졌어. 술을 못 마시는 형인데 동생들이 벌칙주를 주니까 마지못해 마시더라고. 술 기운이 오르자 형이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어. 너 사고 친 적 있지? 이러면서 한 동생에게 소리 지르는 거야. 다들 웃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어. 형이 얼굴이 빨개진 상태로 너 뒤에 할머니가 있어. 이러는 거야. 동생이 정색하면서 형,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지. 형이 다시 너 뒤에 할머니가 있는데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보고 있어. 라고 말했어. 그 말에 동생이 벌떡 일어나서 형, 그런 장난치지 마세요. 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싸움 직전이었는데 내가 형을 데리고 나왔어.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씩 먹으며 앉아 있었는데 형이 자기가 실수한 거냐며 물어보더라. 자초지종을 말해주니 이래서 술을 안 마셔야 한다. 라고 하면서 다시 들어가자고 했지. 들어가니 동생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고 형이 미안하다며 사실 자신은 귀신을 볼 수 있는데 술을 마시면 기가 약해져서 술을 안 마신다고 했어. 술을 조금만 마셔도 취해버린다고 했지. 동생은 씩씩대며 혼자 술을 마셨고 다른 동생이 형, 저한테도 귀신 있나요? 라고 물었어. 형이 그 동생을 보더니 응, 너한테도 있어. 근데 내가 귀신을 본다고 말하면 몸이 아프거든. 아까는 실수였어. 라고 대답했어. 그 말을 들은 동생이 울면서 자신의 엄마가 차에 치여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하더라. 그 형은 대충 맞는 것처럼 설명을 이어갔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그 형이 진짜 귀신을 본다고 믿기 시작했어. 나도 그 광경을 처음 본 거라 무서웠어. 그날 이후 그 형에게 귀형이라는 별명이 붙었어. 귀신 보는 형이라고 해서 말이야.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때 화났던 동생이 형한테 찾아와서 말했어. 형, 어찌어찌 해서 그 할머니 산소를 찾아가서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는데요. 이제 저한테는 귀신 없나요? 그때 형이 웃으면서 대답했어. 잘했다. 이제 귀신은 없어. 그 말을 듣고 동생은 기뻐하면서 거의 날아갈 듯한 기분으로 수업 들으러 갔어. 그런데 형이 그 동생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나한테 속삭였어. 제 뒤에 아직도 할머니 계셔. 근데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소름이 돋았어. 그 이후로 그 동생을 볼 때마다 뒤에 아직 할머니가 있는 것 같아 찝찝하더라고. 그래서 형에게 다시 물어보고 싶었지만 괜히 더 이상한 일이 생길까봐 말은 못했지. 그 형이랑 계속 친구로 지내긴 했지만 가끔씩 생각나더라. 형이 진짜 귀신을 보는 걸까? 아니면 그냥 우연히 맞춘 걸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날의 일이 자꾸 떠올라서 쉽게 잊혀지지 않더라고. 어쨌든 그 뒤로는 더 이상 귀신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어. 하지만 가끔씩 형이 조용히 혼잣말을 하거나 갑자기 뭔가를 쳐다보는 걸 보면 난 여전히 등골이 오싹했지. 혹시나 나한테도 귀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말이야. 그러던 어느 날 내가 형이랑 술 한잔 하러 갔을 때였어. 형이 평소처럼 술 대신 콜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날은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 형이 나한테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 너 요즘 이상한 일 없었어? 나는 순간 멈칫했지.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어서. 왜, 뭔가 보이기라도 했어? 라고 내가 물었는데 형이 웃으면서 대답했어. 아니, 그냥 묻는 거야. 요즘 귀신 본지 좀 됐거든. 그 말을 듣고 나서도 마음이 놓이진 않았어. 형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이게 단순한 장난이 아닌 것 같았거든. 그날 이후로 나는 형과 조금씩 거리를 두게 되었어. 물론 형이 싫어진 건 아니었지만
뭔가 모르게 불안했어. 귀신을 본다는 그 형과의 경험이 너무도 강렬했거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일들은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갔어. 그 후로 시간이 흘렀어. 나는 대학 생활에 익숙해졌고 졸업도 얼마 남지 않았지. 그 형과는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긴 했지만 그날 이후로 특별한 일은 없었어. 귀신 이야기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 나는 그 형이 평범한 사람처럼 느껴졌어. 형도 예전처럼 장난도 잘 치고 수업 후에 가끔씩 만나 밥도 먹으며 지냈거든. 그러던 어느 날 형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 이번 주말에 시간 있냐? 나는 그냥 평소처럼 밥 먹자는 얘기인 줄 알고 흔쾌히 응, 시간 있어. 어디서 만날까? 라고 대답했지. 그런데 형이 이번엔 조금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 사실 말이야, 이번엔 좀 이상한 꿈을 꿨어. 나는 순간 멈칫했어. 귀신 얘기가 또 나오려나 싶었거든. 하지만 뭐 꿈이니까 별거 아니겠지 생각하며 무슨 꿈인데? 라고 물었어. 형이 말하길 꿈속에서 자기가 혼자 산을 올라가고 있었대. 그런데 산 중턱쯤에서 어떤 노인이 나타나더니 형에게 길을 가르쳐주며 계속 따라오라는 거야.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형은 이상하게 그 말에 이끌려 산을 계속 올랐다고 해. 그런데 산 정상에 도착할 무렵 갑자기 노인이 사라지더니 주변이 온통 검은 안개로 뒤덮였다고 했어. 형은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겨우 깨어났다고 하더라. 꿈에서 깬 후에도 계속 찝찝한 기분이 들어서 나한테 얘기하고 싶었다는 거야.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게 그냥 꿈인가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형의 목소리가 진지해서 나도 괜히 긴장됐어. 형, 그거 진짜 이상하네. 그래서 너 뭐 하고 싶은 건데? 라고 물으니 형이 답하더라. 주말에 산에 한번 가볼래? 그 산이 내가 예전에 가본 적 있던 곳 같아. 나는 순간 당황했어. 뭐? 산에 간다고? 평소 같았으면 그냥 장난치나 보다 했을 텐데. 이번엔 형이 너무 진지해 보였어. 그래서 나도 괜히 거절하기가 애매해서. 알았어. 주말에 보자. 라고 했지. 주말이 되어서 형이 말한 대로 산으로 향했어. 형이 말했던 그 꿈과 같은 산이라며. 형은 익숙한 길로 나를 데리고 갔어. 처음엔 그냥 평범한 등산길 같았어. 그런데 중턱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형이 멈춰서더니 여기서부터야 라고 말하더라. 나는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형의 얼굴이 진지해서 나도 긴장했어. 그리고 형이 가리킨 방향을 보니 정말로 꿈에서 말한 것처럼 길이 갈라져 있었어. 형은 조금 망설이더니 그 갈라진 길로 들어갔어. 나는 그저 따라갔지. 길을 따라가다 보니 갑자기 안개가 끼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였던 안개가 점점 짙어져서 앞이 거의 보이지 않더라. 형도 뭔가 불안한 듯 했어. 여기 꿈에서 본 그 장소랑 똑같아. 그 말에 나도 무서워지기 시작했어. 우리가 걸음을 멈추자. 주변은 온통 안개로 덮였고 어디서 들리는지도 모를 이상한 소리들이 조용히 울려 퍼졌어. 형이 갑자기 내 팔을 잡으며 이제 그만 돌아가자 라고 말했어. 나도 솔직히 그 말에 동의했지. 뭔가 더 이상 가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었어. 우리는 서둘러 그 길을 빠져나왔고 겨우 정상에 도달하지 않은 채 산을 내려왔어. 그날 이후로 형은 다시는 그 꿈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어. 두 번째 이야기, 꿈속의 악마. 며칠 전에 내가 꾼 꿈은 아직도 생각하면 소름 돋을 정도로 역대급 악몽이었어. 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평소엔 더디게 오는 버스가 2초 정도 지나자마자 바로 왔더라고. 그 순간 꿈이라는 걸 인식했어. 이거 꿈이네 하고 생각하면서도 나중에 깨겠지 싶어서 버스를 탔어. 버스에는 나를 포함해 4명 정도의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현실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들이었어. 이상한 건 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앞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였어. 꿈이어도 기분이 나빠서 시발거리며 맨 뒷좌석에 앉았어. 앉자마자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서 2명을 태웠어. 난 자기들끼리 인사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은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하더라. 그 2명 중 1명이 내 옆자리에 나란히 앉았어. 그리고 2초도 지나지 않아서 버스가 다시 멈추더니 1명을 더 태우더라고.
그러더니 내 옆에 앉아있던 한 명이 나를 힐끔 보며 웃고 내렸어. 그 순간 꿈임을 알았는데도 기분이 엿같더라. 한 대 패주고 싶은데 버스가 멈추질 않아서 할 수가 없었어. 그러고 있는데 방금 탄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너 늦었어. 이 버스에 탄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줄 알아? 너 곧 죽을 거야. 나는 속으로 지랄하네 하면서 이건 꿈이니까 깨겠지라고 생각했지. 코도 파고 귀도 쑤시면서 여유 부렸어. 근데 그 사람이 또 말하는 거야. 넌 이게 꿈인 줄 알지? 이 버스에 탄 이상 넌 여기서 못 나가. 그러더니 여기서 나가려면 현실에서도 너가 죽어야 해. 라는 거야. 아까 내렸어야 했는데 넌 늦었어. 이 말을 듣자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어. 머리카락이 삐죽 서고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 그 사람의 모습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 그 사람은 점점 악마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고 내 앞에서 서서히 웃고 있었어. 나는 그때 다행히 꿈에서 깨어났지만 정말 인생에서의 역대급 악몽이었어. 세 번째 이야기, 거위와 악몽. 나한텐 어릴 적 트라우마가 있어. 그 트라우마는 가정사에서 비롯된 거야. 어렸을 때 우리 집은 가난했어. 아버지는 자영업을 하시다가 IMF로 큰 돈을 잃으셨고 그 이후로 술과 도박에 빠지셨어. 우리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항상 힘들어 하셨지. 집안에는 항상 싸움이 끊이지 않았어. 돈 때문이었어. 엄마는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항상 우리 남매를 작은 방에 가두며 문 잠그고 나오지 마. 라고 하셨어. 우리는 그 방에서 귀를 막고 부모님의 싸우는 소리를 들어야 했어. 어느 날은 아버지가 의자를 던져서 우리 남매가 숨어있던 방 문이 부서졌던 적도 있었어. 그 부서진 문 틈 사이로 부모님의 싸움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되었지. 특히 한 번은 아버지가 주방칼을 들고 엄마를 쫓아가던 장면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 그날 할머니가 기절하는 바람에 큰일은 없었지만 그 장면이 나한테 깊은 상처로 남았어. 그 이후로 나는 가위에 자주 눌리기 시작했어. 가위 눌림을 당할 때마다 악몽이 찾아왔어. 그 꿈속에서 나는 아버지와 함께 소각장에 있었고 아버지는 무언가를 태우며 웃고 있었어. 그리고 엄마와 누나의 비명이 들려왔지. 나는 그 장면을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몸이 움직이지 않았거든. 그렇게 계속 가위에 눌리고 악몽 속에서 아버지가 엄마와 누나를 괴롭히는 모습을 반복해서 봤어. 다들 가위에 눌리면 여자 귀신이 나온다고 하잖아. 근데 나는 남자 귀신이 나와서 엄마와 누나를 괴롭히는 걸 목격하는 일이 많았어. 그때마다 나는 몸이 마비된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네 번째 이야기, 불빛. 고3 수험생이었던 시절. 수능이 끝나고 재수를 결심한 나는 재수학원에 등록하기 전에 친구와 함께 새벽까지 게임을 했어. 새벽 3시쯤 친구에게 같이 편의점에 가서 시원한 사이다나 마시자고 제안했어. 친구도 마침 시원한 게 마시고 싶다며 동의했지. 우리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집 앞에서 친구를 기다렸어. 그런데 기다리다 보니 우리 아파트 단지의 비상계단에 있는 창문들이 모두 환하게 켜져 있는 걸 발견했어. 평소엔 두세 층 정도만 켜지는 게 보통이었는데 그날은 모든 층에 불이 한꺼번에 켜져 있었어. 아무도 없는데 불이 켜져 있는 게 이상해서 나는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찍으려고 했어. 그런데 그날따라 안개가 자욱해서 핸드폰 카메라에는 희미하게밖에 찍히지 않았어. 친구가 늦게 도착해서 나도 친구에게 그 광경을 보여줬어. 친구도 신기해하더니 갑자기 비상계단에 모든 불이 꺼졌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야. 그 순간 우리 둘은 말을 잃었고 정체 모를 두려움에 휩싸였어. 편의점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아무 말도 못했지. 그 일이 귀신과 관련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참 기묘한 경험이었어. 다섯 번째 이야기, 기묘한 바이크. 나는 학교를 다니기 위해 전철로 통학을 해야 했어. 하지만 사람 많은 전철을 매일 타는 게 너무 싫었지. 그래서 통학용으로 125cc 중고 바이크를 하나 샀어. 바이크를 저렴하게 구매했는데 전 주인이 점화계통에 문제가 있다며 돈을 깎아줬거든. 나한텐 그게 고마운 일이었지. 바이크를 사고 나서 수리점에 가서 고칠 곳은 고쳤고 내 통학 생활은 좀 더 편리해졌어. 그 후로 나는 밤 9시만 되면 어김없이 바이크를 타고 30분 거리에 있는 동네로 나가곤 했어.
그 동네는 문을 닫은 철물점이나 공업사 같은 것들이 늘어선 긴 직선도로가 있었거든. 차도 많이 없고 나 혼자 그 길을 누비는 기분이 정말 좋았어. 바이크를 타는 동안에는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듯했지. 그러다 3주 전쯤이었어. 중고 바이크다 보니 여기저기 잔고장이 많았어. 그날따라 연료 게이지가 고장이 나서 정확히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대충 계산해서 움직였지. 1시간 정도 타다가 잠시 정차하고 음료수를 마시면서 쉬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멀리 있는 가로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하더라. 처음에는 그냥 가로등이 오래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깜빡일 때마다 뭔가 이상한 게 보였어. 하얀 덩어리 같은 게 깜빡이는 불빛에 맞춰 잠깐씩 보였다가 사라지더라. 처음엔 그냥 착각이겠거니 했지만 자세히 보니 그 덩어리에는 머리칼 같은 게 달려 있었어.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 마치 괴담 속에서 나오는 귀신 같은 모습이었거든. 나는 두려운 마음에 가방도 제대로 닫지 않고 무작정 가장 가까운 큰 길로 달리기 시작했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지. 편의점에 도착해서야 겨우 멈췄어. 그때까지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서 겨우 숨을 고르며 자리에 앉았지. 새벽이 되어서야 마음이 좀 진정됐어. 날이 밝으면 안전할 것 같아서 다시 바이크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어. 가방에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고 바이크로 돌아왔을 때 나는 깜짝 놀랐어. 바이크 연료통 쪽 도장이 길게 벗겨져 있었거든.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긁어낸 것처럼 말이야. 그 이후로는 밤에 바이크 타러 나가는 걸 멈췄어. 지금도 통학은 그 바이크로 하고 있지만 밤에 타는 건 절대 하지 않아. 6번째 이야기. 그때 알았다. 그날은 날씨가 좋지 않았어. 산 정상에 거의 다다랐을 때 비가 올 것 같았지. 처음 왔던 길로 내려가긴 아쉬워서 새로운 길을 찾아보기로 했어. 그때 마침 다른 사람이 그 길로 내려가는 걸 봤어. 검은 뒤통수가 보이길래 그 사람을 따라 내려갔어. 한참을 내려가다 보니 그 사람은 사라졌고 길은 점점 더 가팔라졌어. 거의 절벽 같은 곳에 이르렀을 때 골짜기 건너편에 절이 보였어. 절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졌지. 나는 건너갈 길을 찾다가 간신히 절로 가는 길을 찾아냈어.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며 건너갔지. 절에 들어가니 스님 한 분이 나를 맞이하면서 북소리가 나는 절 안으로 들어가라고 손짓했어. 스님에게 물었지. 스님, 이 북소리는 무슨 소리인가요? 그러자 스님은 대답하셨어. 이 북소리는 산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의 영혼을 불러 모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는 빨리 절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지. 그때 알았어. 내가 이미 죽었다는 걸. 7번째 이야기. 집의 화장실. 한 백원공의 이야기야. 어느 날 한 아파트에서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와서 그 집에 방문했대. 집주인 아주머니는 힘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이 백원공은 화장실 천장을 뜯어보기 시작했지. 천장 속에 환기구가 있었는데 그 구석에 노란 종이에 쌓인 물건이 보였어. 그걸 꺼내보니 녹이 쓴 식칼이었지. 백원공은 혹시 무슨 주술적인 물건인가 싶어서 다시 천장에 넣어두었어. 그리고 아주머니에게 천장에 식칼이 있었다고 말했지.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며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조금 후 남편이 집으로 왔어. 둘 다 그 칼을 처음 보는 것 같더라. 결국 경찰에 연락했고 며칠 뒤 백원공은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됐어. 그때 담당 형사가 말해주길 그 칼은 딸과 사이가 좋지 않던 계모가 사용했던 주술 도구라고 했어. 이후 백원공은 그 일이 계속 생각나 등골이 오싹해졌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소금을 뿌리며 그 불길한 기억을 지우려고 했대. 8번째 이야기. 의문의 사진. 내 친구가 겪은 일인데 얼마 전 친구가 가족 여행을 다녀왔어. 산속에 있는 한 펜션에서 묵었는데 그 펜션은 원래도 좀 오래된 곳이라 느낌이 묘했다고 하더라고. 친구 가족은 첫날 저녁에 다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속에 이상한 게 찍힌 거야. 가족들이 다 같이 찍힌 사진의 구석에 희미하게 얼굴 같은 게 보였어. 처음엔 그냥 착각인가 싶어서 무시하려 했지만 사진을 확대해보니 분명히 사람의 형체가 있었지. 하지만 그 자리에 실제로는 아무도 없었대. 그 친구가 그 사진을 보고 너무 놀라서
펜션 주인에게 이 사진을 보여줬대. 펜션 주인이 사진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지면서 그 방에서 찍으셨나요? 라고 묻더래. 그 방이 원래 귀신이 자주 목격되는 곳이라는 거야. 주인도 그런 일들을 종종 듣곤 했지만 이렇게 사진으로 찍힌 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 결국 친구는 가족들과 함께 그 방을 서둘러 떠나 다른 펜션으로 옮겼대. 그 이후로 친구는 사진을 보고 나면 소름이 돋는다고 했어. 9번째 이야기, 이상한 발자국. 내가 겪은 일이야. 한겨울에 친구들이랑 등산을 갔었어. 산에 눈이 많이 쌓여서 발자국이 고스란히 찍혔거든. 우리는 즐겁게 산길을 따라 올라갔는데 그때 내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라. 처음엔 친구들이 장난치는 줄 알고 신경 쓰지 않았어. 그런데 계속해서 발자국 소리가 따라오는 거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내 발자국 뒤에 또 다른 발자국이 찍혀 있는 거야. 분명히 내가 혼자 걸어온 길인데 누군가 내 뒤를 따라왔던 것처럼 발자국이 두 줄로 찍혀 있었지. 나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지만 친구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라고. 하지만 나는 그날 이후로 등산을 할 때마다 그 일이 생각나서 한동안 산에 가는 걸 꺼리게 됐어. 10번째 이야기, 텔레비전 속 남자. 이 이야기는 친구의 친구가 겪은 일인데 어느 날 친구네 집에서 다 같이 영화를 보다가 잠깐 텔레비전이 꺼졌대. 그 순간 텔레비전 화면에 흑백으로 된 남자의 얼굴이 보였어. 처음엔 그냥 화면 오류인 줄 알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텔레비전을 다시 켜도 그 얼굴이 사라지지 않더래. 그 얼굴이 계속 화면을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 무서웠다고 해. 그 친구는 결국 텔레비전을 완전히 꺼버리고 다음 날 서비스 센터에 연락했는데 기사가 와서 텔레비전을 점검해 봐도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했대. 그런데도 친구는 그날 이후로 텔레비전 켤 때마다 그 얼굴이 떠오르는 것 같아서 한동안 텔레비전을 잘 켜지 못했대. 그 일이 있은 후로는 그 텔레비전을 아예 버리고 새 텔레비전으로 바꿨다고 들었어. 11번째 이야기, 지하실의 문. 내가 겪은 일인데 우리가 살던 집은 꽤 오래된 집이었어. 지하실이 있었는데 지하실 문은 항상 잠가두고 있었지. 어느 날 밤 집에서 혼자 있던 나는 지하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어. 그 소리가 계속 나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지하실로 내려갔지. 그런데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거야. 분명히 잠가놨었는데 말이야. 나는 순간 무서워졌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지하실 안으로 들어갔어. 지하실 안은 너무 어두웠고 특별한 건 없었어. 그냥 낡은 가구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지. 나는 다시 문을 닫고 올라왔는데 그날 이후로 그 문은 가끔씩 스스로 열리곤 했어. 가족들한테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결국 나는 그 집을 떠나게 되었지. 지금도 그 집에 대해선 좋지 않은 기억만 남아있어. 12번째 이야기, 초대받지 않은 손님. 어느 날 밤 나는 혼자 자고 있었어. 갑자기 방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 처음엔 바람 때문인가 싶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다시 잠들려 했어. 그런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 문이 열리면서 마치 누군가 방에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었거든. 나는 침대에 누운 채로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걸 느꼈어. 그리고 발치 쪽에서 무언가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나는 두려움에 눈을 감고 있었어. 움직일 수가 없었지. 그 순간 차가운 손이 내 발목을 잡는 느낌이 들었어. 나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어. 그렇게 한참을 지나고 나서야 겨우 몸을 움직일 수 있었지. 그때는 이미 아무것도 없었어. 방문도 닫혀 있었고 발치에는 아무도 없었지.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그 방에서 자는 게 너무 무서워서 다른 방으로 옮겨서 자게 됐어. 13번째 이야기, 무당집. 나는 어릴 적부터 귀신이나 영적인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어.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런 걸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그저 남들이 말해주는 이야기들이나 TV에서 접한 이야기에 불과했지.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가 나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줬어.
그 친구는 나와 달리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 한 번은 그 친구가 집 근처에 있는 무당집에 갔었는데 그곳에서 엄청난 일을 겪었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로 나는 왠지 모르게 그 무당집에 가보고 싶어졌어. 그 집에 가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정말로 귀신이나 영적인 존재가 있는지 궁금해졌지. 그 친구는 나에게 그 무당집이 평소에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꽤 유명하다고 했어. 사람들이 점을 보거나 뭔가 해결하지 못할 고민이 있을 때 그 무당집을 찾곤 했거든. 그래서인지 무당집은 항상 사람들로 붐볐고,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가끔씩 그 집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는 모습도 볼 수 있었어. 나는 그 무당집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봤어. 무당집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더라고. 특히 그 무당이 보는 점이 아주 정확하다고 소문이 나 있었지. 결국 나는 친구와 함께 그 무당집을 찾아가기로 했어. 처음에는 무섭기도 하고 긴장도 됐지만 막상 가기로 결심하니 오히려 기대감이 컸어.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 라는 생각에 밤잠도 설쳤지. 그 무당집은 오래된 골목 끝에 있었어. 좁은 골목길을 지나 작은 언덕을 오르자 드디어 무당집이 보였지. 집 외관은 소박하고 낡아 보였어. 특별한 장식이나 화려한 간판은 없었고 마치 평범한 시골집 같은 느낌이었어.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어딘가 묘한 기운이 감돌았어. 집 안에서 이상한 소리도 들렸고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기도문을 외우는 듯한 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왔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았어. 그들은 모두 무언가 절박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도 모르게 무겁고 음산한 느낌을 받았지. 그 친구가 말하길 무당집에 들어갈 때는 조용히 들어가야 한다고 했어. 괜히 떠들거나 장난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이야. 나는 그 말이 더욱 무섭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친구와 함께 조용히 줄을 서 있었어.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됐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무당이 앉아있는 방이 바로 보였어. 방 안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그 촛불의 빛이 아련하게 방을 비추고 있었지. 무당은 조용히 우리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으로 자리에 앉으라고 했어. 그의 눈은 마치 모든 걸 꿰뚫어보는 듯한 깊은 눈동자였어. 나는 그 눈을 보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렸고 왠지 모르게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었어. 우리가 자리에 앉자 무당이 먼저 입을 열었어. 어디에서 왔느냐?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친구가 대신 대답했어. 우리는 이 동네에서 왔습니다. 무당님께 여쭤볼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당은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잠시 쳐다보다가 갑자기 눈을 감고 중얼거리기 시작했어. 그 순간 방 안은 묘한 기운으로 가득 찼고 촛불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지. 나는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 무당이 눈을 감고 한참을 중얼거리더니 눈을 뜨고 우리를 보며 말했다. 너희 중 한 명이 곧 큰 일을 겪을 것이다. 그 말에 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친구 역시 놀란 표정이었지. 무당은 우리를 향해 천천히 손을 내밀며 무언가 말하려고 했어. 너희 둘 중 누가 그 일을 겪을지 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 분명한 건 이 일이 너희의 인생을 크게 바꿔놓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가슴이 너무 두근거리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어. 그만할래요. 나가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친구에게 이끌리듯 방을 나왔지. 친구도 나처럼 겁에 질려 있었어. 우리는 무당집을 나와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나는 그 무당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 곧 큰 일을 겪을 것이다. 그 말이 자꾸 떠올랐고 마치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며칠이 지났고 그때의 경험은 점점 잊혀지기 시작했어. 나는 무당이 했던 말을 그냥 잊으려고 했어. 하지만 어느 날 정말로 그 말처럼 큰 일이 벌어졌어. 친구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거야. 그 친구는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어. 그 무당이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 정말로 큰 일이 일어난 거지. 친구가 병원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무당이 정말로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었지. 친구는 병원에서 오래 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 일로 인해 많은 것이 변했어. 우리는 그 이후로도 무당집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 그곳에 대한 기억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남아 있었거든.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친구는 사고에서 회복되었지만 우리 둘 다 그날의 일을 잊을 수 없었어. 특히 나는 그 무당이 했던 예언이 너무도 정확해서 더욱 충격적이었어. 사고 이후로 나는 무당이나 영적인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 그 무당집에서의 경험은 내게 오랫동안 잊히지 않는 기억으로 남았고 앞으로도 절대 무당집에 다시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 그렇게 나와 친구는 그 이후로도 그날의 일을 회상할 때마다 소름 돋는 경험을 이야기하곤 해. 무당집에 대한 소문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나는 더 이상 그곳을 찾고 싶지 않아. 그날의 불길한 예감과 그 무당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거든. 그리고 그 눈빛을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